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레일이에요. 그녀는 어렸을 때 매우 행복했습니다. 가족이지만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케이블 가족에게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레일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지만 키발 가문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정치적 보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푸옹이라는 변호사가 그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이발 가문이 지위를 흔들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소송이 기각되자 변호사는 철도를 해외로만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철도가 추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한 날, 그래서 평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 공항 화면에 나타난 적들을 보면서 레일은 사악하고 조롱하는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죽던 날 그녀의 적에 그녀는 다시 돌아와 그들을 찾아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도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조차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금세 흘러 당시 변호사였던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미국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니 돈더미가 들어있었고 안에 메모가 있습니다. 읽은 후 풍은 그때의 소녀가 돌아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복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치원 문에 레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딸이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큰 정치인이 학교를 방문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레일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난 13년 동안 학교 안에서 그녀의 꿈을 괴롭혔던 그 무서운 미소는 날카로운 것 같았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손바닥에 느껴지는 통증에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때 그녀는 군중 속에서 차이볼 가문이 사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일과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케이볼 가족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노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얻기 위해 가장 무자비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3년 전 그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레일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이 다가오자 15살이 레일은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13년간 조용히 고통을 겪은 후 레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 다시 이 남자의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개원식에서 반짝이는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레일과 그녀의 모습에 매료된 남자.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공연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적의 사이였다. 그의 이름은 기욤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레일의 눈이 자신을 직접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춤이 절정에 달하자 기욤의 내면의 불꽃은 터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칭찬 레일이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잠깐 쳐다보며 오랫동안 지쳐있던 그 사람이 나타나자 그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레일이 복도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교홍을 지나 걸어가면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유혹적인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 팔찌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기욤과 그의 아내는 이름만 함께였을 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레일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팔찌를 집어들고 그녀를 따라 서둘러 갔다. 그러나 그가 탈의실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녀가 남자친구와 친밀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복수 계획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그것을 한 후에 레일은 탈의실을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다. 칵테일 파티에 가서 기욤에게 의도적으로 인사를 건넨다. 그녀의 무관심한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기욤이 잔을 집어올리자 레일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손을 그의 손에 스쳤다. 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되었다. 그날 아침 학부모 교사 회의에서 레일은 의도적으로 기욤의 딸의 담리라는 여자의 발 아래에 배낭이 놓여 있습니다. 소라가 공개적으로 경멸했던 여자.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 기욤의 아내이기도 한 소라에게 극도로 불만스러웠습니다. 동리가 가방을 열어서 안에 아기용 기저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름을 확인하고 그것이 소라의 딸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덤레이는 즉시 소라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소라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떻게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있었을까? 예상외로 먼저 화를 낸 사람은 사라의 딸이었다. 그 소녀는 자신을 비웃던 소년의 얼굴을 긁었다. 그는 부상을 입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문 밖에 있던 소라의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고귀한 여인이었으므로 담리는 물러서지 않고 소라와 대립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철도는 옆에 서 있는 건 비밀리에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황은 레일이 예상했던 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고귀한 여인은 서로에게 양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라흐는 동리의 아들을 유치원에서 퇴학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덤레이는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해 교장 선생님께서 그녀는 어느 쪽도 불쾌하게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철도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두 부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소라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고음이 유치원에 도착한 직후 그가 레일을 본 순간 그는 우연히 본 그 장면을 곧바로 떠올렸다.
개막식에서 레일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산만해져서 그는 다른 부모에게 사과하라는 요청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 후 레일과 기욤은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남자. 그날 저녁 갑자기 그의 아이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티에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팔찌 레일을 돌려주기만 했습니다. 레일은 기뻐하는 척하며 그 팔찌는 그녀의 아버지가 준 기념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급히 다시 착용하려고 했지만 일부러 엉뚱하게 착용했다. 팔찌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갈름이 나서서 그녀를 도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은 순간 갈름은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녀와 함께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 사이 레일은 의도적으로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완전히 미끼를 물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희미하게 보이는 육팩을 가진 남자가 이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샤블의 아내가 들고 있는 SC를 듣기 위해 기울여졌다. 단지 그의 이전 행동이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경로하여 와인잔을 깨뜨리고 그를 사납게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그녀의 기질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여주인을 화나게 하는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조용히 학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기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그가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오늘 왜 데리러 왔는지 바로 물었다. 그것은 보통 비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함은 딸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럼 그녀는 집에 없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딸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달래서 잠들게 했습니다. 같은 날 교매는 다시 딸을 데리러 갔다. 경호원이 어린 소녀를 차에 태운 후 노문 선생님과 삶의 진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자는 우연히 테이블 위에 오르간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것이 매우 놀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악기가 매우 희귀했지만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갈렘은 언제나 그 소리를 좋아했다. 예상치 못하게 실제로 그녀는 그것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웠다는 것은 분명했다. 음악이 천천히 방안을 채우자 지엘름은 눈을 감고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난간이 그의 앞에 서서 그를 춤추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노래의 제목이 잊혀진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황제의 옷을 입었던 거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났을 때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라고 믿었습니다. 이 노래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잊고 자신의 욕망을 재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탱고는 심장의 박동에 맞춰 리듬이 흐르는 춤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만나 하나로 합쳐지다. 레일의 지도 아래 기욤은 점점 더 레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 중 한 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단지 자신을 사랑의 시작을 경험하는 젊은 예술가로 생각했습니다.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온 기욤은 깊은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의 아내가 그의 팔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차도로 인해 카메라 운명이었다. 한편 레일은 신비한 방으로 들어갔다. 감시 장비와 사진으로 뒤덮인 벽.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레일은 기욤이의 사진을 내렸고 이는 이 남자가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 날 소라는 자신의 보디가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다. 10년 동안 남편에게 방치된 재벌의 아내. 이제 그녀는 남편의 애정을 되찾았고 그러자 그녀를 위해 전에 쉬지 않고 일했던 모든 경호원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남편과의 침대에서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성형외과 병원에 갔다. 그녀는 얼굴 트리트먼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서에게 산부인과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라고 지시했다. 비서가 그 말을 듣고 산부인과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녀는 그 여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질에 대한 성형수술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즉시 사과하고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거의 50세가 된 그녀는 그래서 로스는 갑자기 섹시한 나이트 가운으로 갈아입고 말했습니다. 고모가 침실에 자극적인 장난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조용히 길럼의 독서실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낭만적인 음악을 틀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나타난 두려움의 표정은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친밀했던 때였기 때문이야. 기욤은 아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만 그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기욤이는 와인잔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고 그 여자는 화면에서 춤추는 사람이 바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었다. 정신적 투쟁 끝에 지오메는 레일에게 전화해서 가족의 빌라에 파티를 열어달라고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레일은 매우 기뻤습니다. 이 주요 타겟을 잡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남편은 회장님의 칭찬에 아직도 아내가 감사를 표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파티 날이 곧 다가왔고 레일이 반짝이는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밤낮으로 그녀를 그리워하던 자일름은 곧바로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녀를 계속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모든 것을 걸고 게임을 하는 동안 기욤은 전례 없는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내일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다시 한번 기욤을 사로잡았습니다. 극적인 사건의 전개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기욤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서 기욤에게 접근했던 아름다운 소녀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시부모가 누군가에게 그녀를 차로 치라고 명령했다. 서희로서 기욤은 임박한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레일은 그를 혼자 찾아왔다. 그녀가 직접 연주한 탱고곡을 그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로 그를 놀렸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춤을 추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고 그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이 자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레일의 명백한 사랑의 고백에 직면하여 기욤은 주저했다. 한편으로는 장인 덕분이기도 했다. 반면에 그는 철도의 의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철도가 위험하다고 말했고 그녀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해야 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하지만 13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떠올리며 진짜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욤에게 돌아와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게다가 그녀는 그 남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욤이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파티에 복귀한 후 몇 년 전 레일의 아버지를 죽인 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구타당하는 장면. 그녀의 눈앞에서 그 일이 생생하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해 레일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적의 사악한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헬은 핑계를 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거기서 나무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을 다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고통뿐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기욤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레일은 곧바로 그녀의 드레스에 묻은 피 얼룩을 덮었고 그녀의 몸은 긴장감으로 떨렸다. 기욤이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레일은 그녀가 단지 드레스의 여분의 실을 다듬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길럼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레일이 떠나려고 하자마자 그는 끌었다. 그녀의 등을.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비밀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피가 묻은 치마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끔찍한 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상처를 인내심 있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이 탱고 멜로디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레일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아 기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침식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평정을 되찾는 레일은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던 길럼에게 들렀습니다. 그녀가 숨어 있었던 이유와 그녀의 다리에 왜 그렇게 많은 오래된 흉터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일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분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뒤 방을 나갔다. 그날 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레일은 남편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방을 나간 후 레일은 고통스럽게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현재 남편이 그중 한 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공범자들 중 한 명. 이 여자는 복수하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음날 철도 악기점에 가서 주인에게 이 아코디언이 언제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고 당연히 그녀는 기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것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이 아코디언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기욤이 이미 사전 주문했습니다. 레일이 놀라움을 표현한 바로 그때 기욤이 우연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이를 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그가 그녀를 쫓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욤이 그녀를 쫓아간 직후 그리고 왜 그 아코디언을 사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레일은 자신의 계획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그저 마음에 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음은 그녀의 거짓말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가 그에게 접근한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숨은 것이 무엇인지. 궁지에 몰린 기분에 레일은 키스로 그를 침묵시켰다. 그리고 그에게 사소한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해야 해요. 이 키스는 지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발레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레일은 지오메의 딸을 집으로 데려갔고 우연히 작업실에 숨겨진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선반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괴도 있었지만 이런 물건들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회사 분쟁으로 인해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 기록은 압수되어 지욤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잠시 검색한 후 철도청은 뇌물수수 기록이 가득 담긴 선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현금거래 목록을 집어들었을 때 기욤은 우연히 집에 가게 되었다. 레일은 서둘러 서류를 다시 넣고 숨겨진 방에서 뛰쳐나갔다. 하지만 문은 매우 느리게 닫혔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기욤이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불안해져서 손으로 문을 잡아당겼고 그러자 기욤이 문을 열었다. 다행히도 숨겨진 방문은 제 시간에 닫혔습니다.
레일 스트레스가 가득한 기요미를 맞이했고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빨리 떠나라고만 지시했다. 레일은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하지만 그녀는 우연히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레일은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선반 중 하나에 그해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름은 대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귀한 여인이 아니라 그저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녀는 지용을 낳은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레일은 자신이 발견한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숨을 고르고 난 후 그녀는 차를 멈췄다. 기욤의 운명이 그녀의 운명만큼이나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사이 기욤은 작업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서 레일의 긴장된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신문을 넘겼다. 선반 위에 놓아두고 누군가가 만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철도가 자신의 배경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밀을 폭로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회사의 상속. 그래서 다음날 길은 긴장한 마음으로 레일과 그녀의 남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기욤은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아코디언 음악과 관련된 전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음악은 그의 죽은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일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표정이 크게 바뀌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간 후 이탈리아의 한 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의 데모만이 이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것을 철도와만 독점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이 전설이 또한 전해졌다고 레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이후 레일처럼 자신의 마음을 닫은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은 길름이었습니다. 8년 전 철도가 떠났을 때 길름은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8년 전 이탈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실로 특별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엘은 꿈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갖게 되었고 단순한 복수심에서 좀 더 깊은 무언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레일의 탱고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뒤에서 지오메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레일은 커튼을 쳐내려고 손을 뻗더니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이 순간 그녀는 증오심을 잊고 충만해졌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녀 앞에 있는 남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용납할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레일이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구매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땅에 쓰러지자 기욤은 레일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욤이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 레일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갔고 하지만 그는 한때 유모였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버지를 유혹하여 부유한 집안으로 이사한 뒤 그녀는 결국 부당하게 죽고 말았다. 그는 레일이 그녀처럼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욤은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일의 어머니는 큰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레일이 기욤의 전화번호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격노했다. 그녀는 자신이 남자를 다룰 수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레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레일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엄마에게 그냥 앉아서 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철도가 자신을 내세워 무엇이든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냥 머물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유혹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다음날 레일은 그녀의 댄스 수업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일을 회상했습니다. 전날 지오메가 그녀를 밀어내리면서 했던 말. 레일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끔찍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땀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일이 푸옹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연히 놀러온 사람은 레일의 신비로운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푸옹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녀 이마의 땀방울도 그녀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드러냈다. 피온이 그녀를 상심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박수갈채가 중단되었습니다. 소라는 아버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피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일 파티에 대선 후보가 참석할 리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한 듯했고 오직 레일에만 눈을 돌렸다. 그래서 로스 스미어크는 파이온이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녀는 레일이 동의하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레일을 초대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핑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레일은 소라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녀는 빌라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지도자인 차이빨 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연한 태도를 보고 레일은 몇 년 전 아버지가 고문을 당했던 장면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 앞에 있는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려던 순간 그녀의 보디가드가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레일은 평정심을 되찾는 후 보디가드를 따라 빌라의 거실로 갔다. 그러고는 화상을 입은 손을 핑계로 그를 돌려보냈다. 그녀는 비밀리에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로우이 가족이 파이온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라는 비밀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투자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경호원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행히도 레일은 잡히지 않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레일이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길롬을 만났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그 길롬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듯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의 어머니는 레일이 설치한 도청 장치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기욤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보면 철도에 대한 의심은 어머니를 몹시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기요미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제이볼의 생일 파티는 너무나 화려해서 대선 후보가 참석했고 피용의 존재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겸손한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샤블 파티. 이 모든 것은 철도 덕분이었습니다. 파티에서 흰색 옷을 입은 레이를 보는 것. 기욤의 가세는 다시 한번 사로잡혔다. 그의 손은 마비되었고 그의 정신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레일이 그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할 때까지 그녀가 통역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심지어 부유한 이탈리아 사업가가 그녀의 손에 키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얼은 이탈리아어로 부유한 사업가를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을 두고 경쟁하던 기욤의 형이 끼어들었다. 강씨 가문이 아들로서 남편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아내. 그녀는 즉시 불만을 느꼈지만 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SRA의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점은 이것이 그날 레일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욤의 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혼자서 철도에 접근했다. 그는 몇 문장 안에 신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일이 전혀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의 등을 만지고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 장면은 멀지 않은 곳에 있던 기욤이 우연히 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레일은 그가 미끼를 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녀와 장난을 쳤습니다. 강시조는 지엄이 질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사라는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선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신우이가 소라에게 다가왔다. 레일 같은 천한 여자를 왜 여기로 부르는 거야? 소라는 신우이를 몹시 싫어해서 일부러 그녀를 놀렸다. 이 여성들 사이의 논쟁은 기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그는 레일과 콩시 기욤을 노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록스가 그의 형을 죽일 수 있었다면 그는 수없이 죽었을 것이다. 콩시 기욤의 점점 더 터무니없는 행동을 보고 기욤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잔을 쾅 닫고는 곧장 동생이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칸은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철도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강시겸은 갑자기 방해를 받아 경로했다. 그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곧바로 레일을 끌고 나갔다. 기욤은 구경꾼들을 무시하고 콘시좀을 땅에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레일을 당겨 빼냅니다. 그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었던 후 기욤은 미쳐서 그녀에게 자신의 질투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레일이 보고 싶어했던 바로 그것이었고 둘 다 기욤의 입장에서 그녀의 입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레일은 그에게 부드러운 강압의 게임을 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을 더욱 부추길 만한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그러고 나서 그녀는 굼에게 그녀 옆에 있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고음에 반한 시선을 보고 레일은 방 열쇠를 그의 주머니에 넣고 그에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원한다면 그는 순종적으로 개처럼 기어가야 했다. 그 순간 지움에는 정말로 레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 사이 부유한 가문이 영지에서는 경호원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발에 키스했습니다. 갑자기 마담 보스가 경비원을 침대에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흐트러진 모습을 고치기 위해 거울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목에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경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경호원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화장을 살짝 파우더로 수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손으로 목을 직접 가리고 있다. 그녀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것은 매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기욤은 이때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가문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전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의 며느리인 로는 거의 50살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시누이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불의를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생한 것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시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올케가 파편을 받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동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이를 본 남편은 그녀를 불러내어 몹시 꾸짖었다. 그래서 라는 그녀의 남편이 오랫동안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몇 년 동안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하늘에 도달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녀는 가문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의도했던 대로 레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위온 가족은 이를 듣고 즉시 복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를 부부를 자극할 완벽한 기회로 보고 그래서 그녀는 소라에게 탱고를 배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춤은 신체를 운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유치원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GM은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내가 무대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론은 거의 50살이 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넬의 달콤한 말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다음날 댄스 수업을 듣게 되었다. 레일은 소라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잘생긴 댄스 파트너를 여러 명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도 정치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론은 그녀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보고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댄스 파트너에게 시시덕거리는 두 부모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철도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래서 론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녀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보다 빨리 임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댄스 파트너들과 함께 춤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획득하는 것. 댄스 파트너의 초대에 소라는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녀의 얼굴은 젊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춤을 추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뺨을 보고 가족 상속 문제는 곧 해결될 듯했다. 소라가 댄스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일은 그녀가 탱고 파티를 조직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파티에서 춤을 추며 남편의 애정을 얻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래서 로우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인들에게 이 비밀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편을 놀라게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기욤이 자신을 위해 멋진 호텔 객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라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다음날 저녁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소라는 깨어나 느리게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그녀는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대로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인들만 한 무리가 있었을 뿐이었다. 어색하게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욤이 나간 것이 밝혀졌고 소라는 몹시 화가 났다. 그녀가 케이크를 넘어뜨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희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려고 딸을 학교에 데려갔을 때 교장은 그녀의 호의를 얻기 위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 비웃음을 당했다.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초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소라는 댄스 수업에 갔는데 하지만 넬은 그녀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핀과 약속이 있어서 생일 파티에 가지 못했습니다. 레일이 수업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우연히 사워의 맹세코 원수인 두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철도가 다니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라를 그대로 두었을 것이다. 그 사이 소라가 댄스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방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크게 바랐다. 그녀는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로스는 경로하여 나가서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다행히도 비서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기욤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 사이 길름은 여전히 호텔에 머물며 아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레일은 그날 밤 그에게 객실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거부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생일 파티를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바로 철도 호텔로 차를 몰고 갔다. 심지어 가는 길에 휴대전화도 꺼버렸다. 그러자 사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호텔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생일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그녀의 남편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속은 뒤 소라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동시에 기욤이는 철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레일은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지오만 메이드의 선택은 오랫동안 철도에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과 부드러운 손이 기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매혹적인 향기는 어떤 남자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레일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는 욕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생각했던 적의 사이보다 지난 13년간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 자신을 단지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녀는 적을 유혹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고 마침내 이날 그녀의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졌습니다. 곧 그녀는 차이볼 가족 전체를 무릎 꿇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사이 기욤의 아내는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생일 파티.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어리석게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불의에 대해 아버지에게 불평한 후 그녀가 받은 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사라는 마치 온 세상에서 버려진 고아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울었고 이는 집안 사람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믿을 수 없었다. 집안의 독선적인 여주인이 너무나 낮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레일에게 전화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레일은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가 그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원시적으로 말하면서 그녀의 치볼 아버지의 백화점 프로젝트.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롭은 그렇게 되었다. 감정적이기도 한 그는 나중에 철도를 부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전화기를 잡았지만 예상대로 그의 전화기는 그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어서 대답할 생각이 없어서 꺼져버렸다. 그의 앞에 있는 여자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가 오랫동안 원했던 그 여자를 마침내 그는 얻었다. 적과 함께 밤을 보낸 후 레일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철도 계획에서 그 다음 그녀는 꿈이 그의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도록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세심하더라도 치볼 가문 전체를 파괴하려는 그에게 그녀 마음속의 사랑은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레일은 조함이 옆에서 잠자는 것을 보고 천천히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가 그녀의 적이 아니라 단지 그녀의 연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원하는 아버지의 살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손을 빼냈다. 그 사이 사라는 어젯밤 생일 파티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녀는 밤새도록 오전 5시까지 기다렸지만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맞은 비서. 그 사이 기욤은 막 깨어나서 난간이 여전히 자기 옆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길럼은 떠나기 전에 레일에게 개인 전화를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수백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이는 여전히 엄청나게 놀란 척해야 했습니다. 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비의 광경과 떨고 있는 하인들의 무리. 아내의 질문도 기다리지 않고 지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소라에게 몇 번이나 말해야 했는지 말해주었다. 하녀는 노예가 아니었다. 소라가 욕설과 폭행을 멈추려고 했지만 아내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기욤은 마침내 소라에게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그 순간 소라는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마음의 아픔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기욤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래서 로트는 그를 쫓아갔고 그가 손님방에서 자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침대를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전송되고 있었다. 기욤의 전화에 설치된 해킹 소프트웨어를 통해 레일의 귀에 침입했다. 이 시점에서 철도는 그들의 관계 사이에 성공적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녀의 아버지를 배신한 남편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도는 패키지를 받았다고 가장했다. 그녀가 보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상자를 열려고 할 때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일의 고인이 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배달되었을 것이라고 즉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하지만 그의 반응은 바로 레일과 그녀의 어머니가 예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가짜 배달의 목적은 남편을 계략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남편은 철도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적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는 몇 년 전이 일이었고 그의 모든 장면은 레일이 준비한 누군가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레일은 선실에 있었고 적의 모든 비밀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증거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 얼마나 무서운가? 그녀의 남편이 그들이 별도의 방에서 자라고 제안했다고 해서 그래서 라흐는 인접한 침실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남편을 유혹한 여주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좌절감을 딸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레일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소라의 전화를 가지고 지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욤은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무시했다. 철도가 비밀 전화를 꺼내 통화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지욤은 매우 흥분했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바닥에 난 엉망진창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기욤이 걱정을 표한 첫 번째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그녀가 다쳤는지 묻는 사람이었다. 다행히 레일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즉시 전화를 걸어 그녀를 미치게 만든 남편을 보고 소라는 접시 하나를 집어 그에게 던졌고 접시는 깨져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기욤의 본능적인 반응은 철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그의 딸이 아니었다. 다행히도 레일이 그를 빨리 끌어당겼습니다. 소라가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딸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레일은 소라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소라는 50살이 다 되어가는데 정말 멍청해요. 그녀는 아직도 그녀가 아버지 회사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일에 맡길 것입니다. 부통령이 된 로스는 하루 종일 파괴적인 일을 겪은 뒤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길롬은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레일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상처가 레일의 얼굴에 흉터를 남길지 여부인 듯했다. 그 사이 레일은 계속해서 매혹적인 매력을 뽐냈다. 그녀는 기욤을 위해 조심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녀는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팅고를 연주했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는 동안 그녀의 매혹적인 눈과 우아한 머리카락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비용은 완전히 캡이었다. 그는 동기를 부여받고 즉시 그녀를 팔에 안았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한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레일 자체도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실제로는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욤과 그의 장인을 법정에 세우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케이볼의 아내가 얼마나 관대한지 한번 보자고 그녀는 생각했다. 방금 만난 두 남자 모델 앞에 선 그녀는 태연하게 그들에게 1억 원을 건넸다. 두 모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하지만 아내는 그 돈이 두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증거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렇게 맹렬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 이 강력한 가문이 두 여성에게는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둘은 소라의 생일 파티에 그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굴욕시키기 위한 선물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비서가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총리의 딸로서 소라는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가장 가벼운 처벌이 될 것입니다. 소라를 화나게 한 사람은 모두 그녀가 고용한 암살자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소라와 대화하던 중 레일은 무서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라가 길과 결혼하기 전에 그와 연애하던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소녀는 생물학적으로 현재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의 딸. 사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를 직접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가족에 대해서는 철도회사의 아버지 회사를 훔쳤고 철도회사의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라는 그녀를 그녀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레일의 머릿속은 즉시 텅 비어버렸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어머니가 그때 그냥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가 자신을 죽였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마침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그녀는 칼을 들고 적을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통을 느끼며 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씻으러 갔다. 다행히 평이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딱 맞춰 도착했다. 레일의 소리 없는 흐느낌을 보며 평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는 그가 레일을 처음 만났을 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미래를 여기에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풍의 비서가 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레일은 소라의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하게 놀랍게도 동의했습니다. 어쨌든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피오는 레일을 돕기 위해 그녀는 적에게 접근하여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와 힘을 합쳤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을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서워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은 단지 사생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형과 사업에서 경쟁하려 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단지 유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큰 경멸심을 보였다. 게다가 그는 기요미에게 상속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하는 것을 듣는다. 그의 어머니 기용은 분노에 떨며 완전히 평정을 잃었습니다. 한편 렐은 소라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복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라와 함께 유치원 공연을 보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라는 탈의실에서 아버지와 부하 직원을 데리고 레일을 만나러 갔다. 그 계획은 이전에 소라에게 특히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철도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레일을 보자 그녀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음을 느꼈고 그의 눈에는 칭찬이 드러났다. 그러나 레일은 눈앞에 있는 세 명의 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여 그녀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다행히도 그 세 사람은 떠났다. 서로 인사한 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레일의 결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무대 위에서 레일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소라와 함께 춤을 췄다. 레일의 섹시한 몸매와 완벽한 태도는 관객들로부터 끝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힘든 공연 후 레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공연이 끝나기 전에 무대에서 내려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고 큰 소리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길로마 프로 그는 이전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일이 얼굴 부상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왕으로서 환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짓밟으려는 사람을 모두 짓밟겠다고 맹세했습니다. LY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왕이 되세요. 그러자 굼은 철도 측에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머물 것이며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일은 지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레일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적이 아니었고 왕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라에게 직접 말을 걸어 그녀를 따져 물을 때가 됐습니다. 레일은 소라에게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말을 듣자 소라는 곧바로 남편이 자신의 생일에 자신을 버린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척했지만 하지만 그녀의 속은 격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뜨거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흥분해서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철도가 자신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꾸며서 거짓으로 협박했다. 남편을 이용하려 했다. 소라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레일은 그녀에게 가혹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레일은 길람이 머물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가 회사 주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기욤은 다시 한번 그녀의 재능에 사로잡혔다. 레일이 기욤의 상처를 쓰다듬자 그녀는 막연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그 사이 사라는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레일이 한 말을 기억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온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며 그녀는 추워서 울고 있다고 소리치며 꾸짖었다. 하인들에게 그녀를 위해 히터 세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손이 떨리는 가운데도 소라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하인들에게 히터를 더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과열될 뻔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남편 기욤은 레일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 다음 날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레일을 보러 갔는데 기욤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레일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소라를 회사로 끌어들일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기욤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는 늙은 아내에게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누구도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 포함해서 로우는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소라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레일은 교매의 옷에 묻은 아이섀도를 발견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소라에게 직접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녀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과 숨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레를 벽에 몰아넣고 비록 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의 아이샤도인지 알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소라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소라의 이 격노한 반응은 레일이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아이샤도우는 레일이 그날 밤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소라가 분노로 레일을 질식시키려던 순간 기욤은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단지 테이블을 향해 유리 파편을 날렸습니다. 유리잔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와중에도 구매의 관심은 오로지 철도에만 머물렀습니다. 소라가 통제력을 잃을수록 구매는 더욱 역겨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라가 부하들에게 끌려나간 후 레일은 길에게 다쳤는지 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레일의 남편이 이 장면을 봤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일은 의도적으로 남편을 회사로 불러서 확인했다. 그는 이것을 13년 전이 복수를 실행하려는 그녀의 계획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귀국 후 남편은 몹시 화가 나서 레일의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에게 기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레일은 레일의 손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떼었다. 그녀는 즉시 윗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그녀의 복수 계획에 대해 격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범이었던 이 남편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철도는 지에 대한 감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점점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의 조각도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철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녀가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 순간 레일은 지금도 남편의 의선을 비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가장했다. 만약 그 해에 그가 없었다면 그녀의 아버지 회사가 당시에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 사이에 남편의 옷에 여주인의 눈동자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생생하게 그녀는 정신적 평정심에 이르다는 것을 심지어 그녀는 손을 씻는 동안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남은 잔여물을 보고 한때 그녀를 돌보던 보디가드가 그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를 조롱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녀는 사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부하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푸옹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레일을 돕기 위해 펑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회장의 자금 세탁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러자 로우는 레일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철도는 즉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치원 부모님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손에 들린 한정판 가방은 지암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피용이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소라에게 전화해서 피용을 배웅하라고 했습니다. 그 레일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물의 저택을 나와 바로 피용의 집으로 향했다. 여기서 그는 그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단지 그녀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받아들였는지 서둘러 물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피용은 레일의 아버지가 교육을 통해 그를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일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레일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고 그러니 그가 그녀를 돕게 하면 그는 공모한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레일은 그의 헌신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소라는 유치원에 가서 우연히 두 부모가 댄스 파트너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부모님의 손에 핸드백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두려움에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부모의 눈에 반짝이는 빛을 본 소라는 곧바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남편을 유혹한 사람을 며칠 동안 찾지 못한 채 레일에서 전화가 와서 소라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차를 사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게다가 그녀는 차량의 실제 위치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철도가 설치한 함정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기차가 전화를 끊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용이 특별히 경호원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철도를 건설했고 그녀의 고급차도 마련해두었습니다. 경호원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전화해서 보디가드의 위치를 보고했다. 통화가 끝난 후 소라와 그녀의 몸. 경호원이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이자 경호원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차를 찾아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전문적인 경호원은 그 뒤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도록 조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량 모두 극적인 고속 추격전을 펼쳤다. 창문이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로는 차 안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광란에 가까운 그녀는 경호원에게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큰 충돌 후 두 차량 모두 도로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찔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차에서 내려 반대편 차의 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상대방이 차창을 내리자 그녀는 회사의 여성 보디가드였기 때문에 로는 그녀가 놀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 화를 내기 전에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고 난간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이후로 감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소파에서 혼자 자는 모습을 보고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고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길름은 경호원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로 쫓겨난 데 분노하여 경호원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소리쳤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비밀기지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레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길름을 사랑했지만 그녀 마음속의 증오심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성직자의 아내처럼 현명하고 하지만 소라는 다른 차와 충돌한 후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언론은 흥분 상태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차이빨 가족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이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등 뒤에서 음모에 연루될 것이다. 그녀의 남편 지용이 소라에게 찾아와 왜 그녀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물었을 때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소라가 먼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가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기요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소라의 6번째 감각은 매우 예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경찰 조사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심지어 수장마저도 남한의 최고 사절의 아내에 대해 큰 존경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가 직접 오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압력으로 그는 조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현장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그래서 로스는 충격적으로 그녀의 차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레일이 그녀를 위해 가져간 차 열쇠에는 두 대의 차가 모두 그녀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경찰이 그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 대한 정보. 이때 그녀 옆에 있던 교활한 부회장도 당황했다. 그는 그렇게 험악할 줄은 몰랐다. 기욤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철도와의 관계가 폭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부하들에게 그것을 숨기라고 지시했다. 차를 망가뜨리고 즉시 경호원을 해외로 파견했습니다. 그 사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철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풍은 레일에 전화해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레일은 그에게 물었다. 만약 그녀가 괴물로 변해서 잔인한 짓을 한다면 어떨까? 풍은 주저없이 대답하며 퍼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소라는 재빨리 그 정보를 입수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심하게 구타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경호원은 기온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는 즉시 어떤 사람에게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살펴보니 VIP로 표시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녀 남편의 정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해당 인물의 신원을 문의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레일은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흐는 다음날 정오에 나타나겠다고 말하며 무고한 경호원을 먼저 석방한다는 조건하에 그런데 그 다음날도 왔는데 로우의 딸의 생일이었는데 그리고 유치원 기자들이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사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지만 소라는 포즈를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대신 벽에 걸린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유치원의 모든 출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주인공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기욤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둘은 계속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척했다. 언론 앞에서의 행동. 기욤을 연설자로 초대한 후 파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는 다시 한번 벽시계를 쳐다봤다. 12시가 되었고 마침내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좀 선물한 값비싼 억만장자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표정과 고급스러운 블루색 짧은 드레스가 합쳐져 그녀는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미소를 지은 후에야 두 부유한 여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레일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지용을 쳐다보고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래서 론은 그녀의 비서에게 낯선 얼굴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주인이 아르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렐이 소라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마치 친자매처럼 친숙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척하며 여주인을 찾았는지 물었다. 이때 소라는 화가 나서 여주인을 마치 머리를 숨기고 있는 거북이처럼 저주했다. 레일은 고개를 기울이고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말한 사람의 어조.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다고도 했어? 이 말을 한 후 레일은 길롬이 준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를 당황하게 만들고 소라는 충격을 받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욤에게로 돌아섰다. 이때까지도 기욤은 레일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혹한 진실에 소라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녀는 레일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레일은 소라에 그녀의 생일은 그녀와 지욤이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론은 그녀의 생일에 그녀의 남편이 그녀는 집에서 혼자 미쳐버린 채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쓰러지기 직전인 것을 보고 레일은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했다. 이 시점에서 소라는 더 이상 자신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레일이 군중 쪽으로 이동한 후 기욤은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는 그리움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레일은 예상치 못하게 그에게 이별을 제안했고 소라가 그들의 불륜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욤이 돌아서자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이 보였다. 파티가 끝난 후 레일이 떠나려고 할 때 소라가 그녀를 쫓아가 레일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라의 협박에도 레일은 여전히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소라의 남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지쳐서 속였다. 레일의 강인한 태도는 소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라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 라이언은 차 안에서 경로했고 그녀는 레일을 죽이기 위해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기차에 실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라를 위협했고 그녀가 난간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라는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에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냉정해질 수 있었던 건 그가 몇 달 동안만 알고 지낸 여주인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훨씬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언론의 감시 아래 존은 상장에 대해 큰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주식의 100%를 소유한 회사에. 이 소식을 접한 기욤의 아버지와 소라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욤이 명성을 얻게 되면 그의 다음 단계는 이전에 그를 억압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기욤의 회사로 서둘러 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어서 두 장로는 자신의 후손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상황은 격렬하게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7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계의 최고위 인사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레일이 있고 소라가 자신의 경비원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을 구출하고 심지어 병원에 있는 그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구타당한 경비원과 충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결국 철도의 귀중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조엠은 회사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레일의 집으로 달려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잠깐일지라도 그는 더 이상 그 강렬한 그리움에 시달릴 수 없었다. 기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레일은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지엄과 SRA가 서로를 괴롭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한계에 도달하면 종종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철도가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자 기욤은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레일이 그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지욤이 그것을 열었을 때 그는 그것이 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녀에 대한 그의 그리움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레일을 놓치면서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길름은 그녀를 열렬히 껴안았다.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자신과 헤어지지 말라고 그녀에게 간청하며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했습니다. 기욤이 자신을 잃어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레일의 남편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남자는 레일 때문에 거의 싸울 뻔했다. 그리고 남편의 추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 것은 철도에 의한 의도적인 배치였다. 그녀의 목표는 기욤의 독점욕을 자극하여 소라와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욤이는 경호원들에게 남편을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일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을 때 그들의 관계를 발견하여 기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 기욤은 그 문제를 집에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레일은 그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욤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채로 곧바로 떠나갔다. 남편은 집에 돌아온 뒤 레일의 모든 소지품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그녀가 기욤을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10억 달러를 발견했을 때 기욤이 그녀에게 준 목걸이는 그의 강렬한
그는 기욤과 결전을 벌이겠다고 맹세했다. 남편이 떠난 후 레일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계획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기욤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혼하지 않았고 그녀의 정체가 드러났다면 그러면 그녀는 결코 복수할 수 없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레일은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탈출할 수 없는 지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적을 죽이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에 신선한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벌떡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피용은 그녀를 불렀다. 렐이 소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음날 유치원에서는 소라를 위한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아첨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기욤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사라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철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회의가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소라를 만나자마자 방 안은 극도로 긴장되었고 소라는 비서에게 레일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물론 레일은 여전히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소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모두가 당황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가까이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틀어졌어요. 갑자기 큰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때림이 이어졌다. 그러나 레일은 전혀 화가 난 것 같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순진함을 가장하고 소라에게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물었습니다. 레일은 의도적으로 소라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남편의 불륜을 감히 언급할지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와 파티에서 레일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일은 거만하게 웃으며 걸어갔다. 그녀는 소라가 그녀의 기대대로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소라는 나를 따로 불렀다. 그들의 대화 중에 소라는 기욤이 전날 밤 자신에게 사과했던 일을 의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녀는 심지어 철도 덕분에 부서 회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일은 깜짝 놀랐다. 일이 그녀의 계획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욤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소라의 손을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방식으로 잡았다. 그들의 결혼 관계는 예전처럼 강해 보였다. 레일은 의도적으로 기욤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라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이 순간 레일은 엄청나게 괴로워졌다. 그리고 그 후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와 평은 지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회사 기자회견에 TV로 출연했습니다. 평은 이제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소라의 이전 적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레일에게 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망을 접어두고 몸을 숨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레일은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령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는 단지 피용에게 그녀의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그 여자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피용은 깊은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세 가지를 밝혔다. 그가 쭉 숨겨왔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레일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대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푸옹은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복수 계획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녀에게 압도감을 느낀다면 그녀는 언제든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혼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자백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는 그녀가 복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엄마는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레일이 딸이라는 사실을 고매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평은 이 사실을 제때 알아챘다. 평은 출근길에 우연히 지욤에게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는데 이 남자가 수년 전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용은 지욤을 따라가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즉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호텔 입구에서 그 남자가 기욤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매가 문을 열려고 할 때 피용이 차에서 내려 교매를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업무에 대해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기욤을 술 한잔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조매가 사무실에서 피용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풍은 비밀리에 레일에게 전화해서 기욤의 주의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반대편에서 길럼이 레일의 호출에 응답했을 때 그는 유치원 때 왜 그녀에게 미소를 짓지 않았는지 바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의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캔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레일을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를 듣고 레일은 소라의 코멘트가 떠올랐다. 단지 자신의 일시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철도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 사랑 때문에 13년 계획을 망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피엘르는 서류를 입수하자마자 철도청에 즉시 전화를 걸었다. 문서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직 한 권의 내용만 담겨 있어서 철도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과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지욤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그녀는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피용은 그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추론했습니다. 철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뿐이었다. 이때쯤 레일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그녀의 겉모습의 허세 외에도 철도는 의도치 않게 어떤 감정과 연민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완전히 어둠 속의 방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레일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방해 행위를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레일의 시선에 굳어져서 이 여자가 정말로 악마가 되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소라의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을 때 장면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부하가 전화했을 때 그녀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기암이 비밀리에 열었다는 게 밝혀졌다.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다. 이는 시장을 훔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장인의 모. 그래서 로스퍼의 아버지는 경로하여 그녀를 쫓아 차를 몰고 떠났다.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라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실제로 그들이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던졌습니다. 그녀를 땅에 눕히고 자신의 남편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며 그녀를 꾸짖었다. 그는 그녀를 비밀방에 가두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론은 즉시 그녀가 어렸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방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억에 사로잡혀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죽일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몸을 숙여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아버지 부하도 그녀를 대신하여 주름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레일은 감시실을 통해 그 장면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갈등, 철도 밖으로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습니다. 여러 번이 난잡한 관계를 견뎌낸 후 소라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살인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유치원에서 남편이 어떻게 레일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고 그녀의 분노가 치솟았다. 수라가 기욤무이 목에 칼을 대고 결국 그녀는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너무 깊이 사랑했고 좌절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레일과 맞서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유치원에서 다른 두 명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일이 의도적으로 아이들의 배낭을 바꿔치기 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철도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 게다가 그녀는 교장 선생님께 레일의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론은 이것을 이용해 레일에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일이 아닌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무서운 웃음을 터뜨린 것이 짜증스러웠다. 그녀조차도 다음에 퇴학당할 사람은 소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그녀는 일부러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익숙한 곡을 들었을 때 그녀는 즉시 그녀의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친밀했을 때 이 노래를 연주했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나서 난간으로 달려가서 그녀가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 대신 레일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비웃는 거야. 사원은 맹렬하게 레일을 치려고 했지만 레일은 재빨리 반격했다. 그래서 라위 보디가드가 개입하려고 했고 하지만 레일은 곳곳에 카메라가 있다고 지적했고 경호원은 주저했다. 이제 사라는 완전히 분노했고 그녀는 분노를 레일에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난간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경호원과 함께 나갔다. 진정 후 레일은 기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몇 초 만에 기욤이 그녀를 다시 불렀다. 이 남자가 그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레일은 으르렁거렸다. 진롬이 처음 한 말은 그녀를 만나 호텔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일은 약속대로 도착했고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에게 대한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건 그저 정욕 때문일 수도 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소라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그랜드 오프닝 동안 이 부부는 이탈리아 대기업의 회장을 특별히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소라가 회사 대표로 임명되었을 때 엘리트 청중들은 그녀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소라에게 그녀의 가슴에는 갑자기 성공감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레일의 복수 계획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기욤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소라는 남편에게 간절히 애원했지만 기욤은 이미 철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그를 만졌을 때조차도 그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지욤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고 했다. 이 시점에서 론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완전한 고장의 경우 그녀는 칼을 집어들고 남편의 다운 재킷을 베어냈다. 그러고 나서 앉아서 절망에 빠져 울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욤은 기차를 타고 교회로 가서 손을 잡았다. 그들은 손에 신성한 존재를 들고 교회에 들어갔다. 그는 반지 한 쌍을 꺼내 천천히 하나를 레일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그와 너무나 닮은 미친 버전의 그녀. 그는 지금의 자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해준 것에 대해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기욤은 레일에게 그녀가 감히 욕설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레일은 곧바로 증오의 갈등으로 다시 한번 찢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에게 내면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저 마음을 따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 레일은 마음을 정하고 마침내 마음속으로 답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욤의 제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사와 사이의 격렬한 전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서 악마가 경노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소리에 결국 그녀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기절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우연히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레일이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레일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항상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일이 얼마나 힘겹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에게 마음의 부름을 담대하게 따르라고 격려했습니다. 적을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훨씬 더 갈등을 겪었다. 그 사이 사라는 철도에서 복수를 결심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서 함께 춤을 추었던 두 여성에게 다가가서 두 남자 댄서와 친밀하게 지내며 협박하는 영상. 로이 가족 소유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철도와 남성의 혼란스러운 관계에 대한 소문을 폭로하기 위해 곧 철도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일련의 기사가 TV에 방송되었습니다. 평양은 이 소식을 접한 후 철도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널리 퍼지고 철도가 온라인 검색의 대상이 되면서 그녀의 진짜 정체는 곧 길름에게 밝혀질 것이다. 반면 철도는 완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와 짐이 해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그는 그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살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돈과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일은 그저 웃으며 그에게 그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회장답지 않게 행동함. 그때 기욤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평범한 여자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가고 싶어 할 테니까. 하지만 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구매는 레일의 팔에 있는 흉터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광경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레일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레일의 어머니는 키용을 찾아갔다. 그리고 레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근에야 회복에 성공했지만 최근의 상태가 갑자기 재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일은 다시 예전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자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지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증오와 사랑 사이에 갇혀 있다면 레일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은 깜짝 놀라서 곧바로 라일과 짐이 머물고 있는 빌라로 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불러냈다.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는 레일에게 정말로 그녀의 적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레일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했다. 푸우는 그녀를 몹시 걱정하였고 곧 경로하여 그녀를 꾸짖었다. 그는 철도가 한때 어떻게 떠날 계획이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있는 세상은 그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레일에게 기욤에 대한 감정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팽의 가혹한 말은 철도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폰이 떠난 후 난간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보디가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라가 보낸 사람이었고 그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철도가 없어지려는 순간 푸옹이 나타났다. 그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공격자들과 싸웠다. 그 옆에 있던 보디가드는 소라의 명령을 상기시켰다. 반드시 죽여야 해. 낮잠 난간. 잡을 수 없다면 그녀를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는 즉시 칼을 꺼내 레일을 공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푸옹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레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자 경호원은 두려워서 도망쳤다. 빌라로 돌아온 소라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미칠 뻔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라가 의원 살인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녀는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자신의 몸에 지시를 내렸다. 경비원을 보내 피온의 부상 정도를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지용은 레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녀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옷에 묻은 피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누가 그 일을 담당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공격을 받았고 가해자의 얼굴을 봤다면 그러나 철도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단지 얼굴을 봐도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어차피 그의 아내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길은 또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일이 아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기차를 타고 회사로 갔고
그녀는 회의에서 그룹의 CEO로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가 주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고움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 사이 한폰 로즈빌라에서는 그 소식으로 인해 그는 거의 발작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숨이 막혔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파견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욤의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기욤에게 10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길럼에게 LI그룹의 모든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욤이의 사생활이 회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론은 완강하게 집착했습니다. TV 뉴스를 보고 나서는 말이죠. 그녀는 화가 나서 소리치며 이혼 소송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녀가 아버지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깨어나 그녀를 꾸짖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고집스럽게 그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썩은 썸책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놀랍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직접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소라와 철도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만약 지금 철도가 표적이 된다면 그들의 과거 악행도 폭로될 것입니다. 그 사이 병원에서 푸옹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시련을 겪은 후 그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레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하며 만약 그녀가 기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순간 레일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복수심이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렐은 소라를 쫓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전에 상류사회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렐은 그곳의 새로운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소라는 지욤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며 이혼을 진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함께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렐과의 관계가 단지 곧 실증날 일시적인 반감. 그러나 기욤이는 소라와의 결혼은 순전히 위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편리함 그 자체였고 오직 철도를 통해서만 그는 사랑의 본질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소로는 자신의 약지에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서 그녀는 아직도 레일의 웃음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레일은 기욤의 금고에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검색해본 결과 피가 묻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보고 레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즉시 그녀가 있던 장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주식을 넘겨주기를 거부하여 적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욤이 그녀 뒤에 나타나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레일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방 안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긴장되어 있었는데 오직 기차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릴 뿐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그녀의 13년간의 복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기욤은 그녀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레일에 접근하면서 다행히 기욤의 딸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는 구출되었습니다. 기욤이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동안 철도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 푸옹은 자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레일은 지욤이 아직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라의 집에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철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 소라는 우연히 레일을 발견했고 그녀의 현재 어머니는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이름은 문이었고 소라는 갑자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문이라는 이름이 한때 지욤을 사랑했지만 소로우에게 살해당한 소녀의 어머니. 이제 이 여자는 레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무니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를 납치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무니 앞에서 소라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가 몇 년 전에 그의 딸인 문을 살해했다는 사실. 무니의 반응을 보고 소라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무언하이에게 그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철도가 무엇이고 철도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적을 본 무니는 소라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소라는 그저 미친 듯이 웃을 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문어를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구매는 비밀방으로 들어가는 레일을 발견한 이후 그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그녀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레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지만 레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기욤은 자신이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고 그녀는 그에게 숨겨진 비밀을 밝히라고 해서는 안 됐다. 다음 날 너무 힘없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채로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다.
전날 밤에 당황한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레일이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기욤의 빌라로 가서 레일을 보았습니다. 소로스는 그녀를 비웃으며 리 레일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레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서 라가 그 이름을 알았으니 그녀는 레일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레일의 당황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라는 더욱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욤을 찾아가서 그와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욤은 그는 소라에게 몹시 지쳐버렸고 그녀의 뻔뻔스러움을 질책했다. 소라는 꾸중을 듣기 전에 떠날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굼에게 곧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레일에게 전화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레일의 공포에 질린 시선 아래 소라는 레일의 서류와 어린 시절 사진을 검 앞에 던졌다. 레일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길은 철도를 너무 좋아해서 그가 부하들에게 소라를 추방하라고 지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는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남편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보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 후 레일과 기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지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분위기는 레일을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은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그녀의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그녀는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자 기욤은 레일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전부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졌다. 그녀가 기욤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직접 닿으면 그녀의 13년 복수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오메에게 다가가서 그가 자신을 의심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욤은 테이블 위에 문서를 집어 올려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레일에게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다. 기욤이 차에 오르자 로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그녀의 보디가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신중하게 문서를 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문서, 집으로 돌아온 레일은 그날 밤 조용히 문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그들의 임박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레일의 어머니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일은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피용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길이 창문 뒤에서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다음날 기차는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방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레일은 소라가 뒤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푸옹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알게 되자 철도도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라를 찾으러 가는 길에 길라움이 레일을 따라갔다. 다행히 평은 이를 감지하고 기욤에게 전화해 주의를 돌리게 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평은 갑자기 길롬에게 암시를 던졌다. 그의 장인의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가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빨리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푸옹이 떠나려고 할 때 기욤은 그에게 철도에 대한 감정이 있는지 물었다. 평은 기욤에게 레일이 지금은 그와 함께 있지만 결국에는 그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는 철도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다고 답했다. 이를 듣고 평은 기욤이 레일을 의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진정한 희생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레일도 소라를 찾아냈다. 그녀는 소라를 만나자마자 어머니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때이르게 소라는 그녀와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로우는 그녀를 조롱하며 기욤에게 쫓겨났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의 다음 진술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계속 웃으려고 레일은 소라가 뭘 할지 물었어. 만약 기욤이가 소라가 자신을 해치려고 경호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라는 곧바로 불안해졌다. 기욤이가 그녀의 잘못을 알게 되면 그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소라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레일은 소라가 오늘 자정 전에 어머니를 무사히 데려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 레일은 기욤을 떠나 집을 소라에게 돌려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레일은 재빨리 떠났다. 기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고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적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강제로 넘겨준 계약서였습니다. 이는 기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잘못된 코드를 입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이 기욤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기욤이의 마음은 아내가 철도의 진짜 정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하지만 조메는 전화를 들고 레일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상자를 주었다. 이 시점에서 기욤은 철도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레일이 안전실에 들어간 후 그녀는 즉시 강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적에게 회사를 넘겨 그녀의 가방에 넣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피용에게 전화하여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렸습니다.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날 밤 기욤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는 반면에 구미 사무실로 돌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이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지 필사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증거를 전달한 후에 밝혀졌습니다. 전날 기욤에게 레일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었다. 사라는 그가 그녀와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 많은 선물을 샀다. 그러나 그녀는 궁위 가족에게 모욕을 당했고 그녀의 매형은 굼에게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기욤이는 전화통화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껌을 마주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가 미쳤는지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레일이 좋은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정신을 차리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철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로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이란 기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망이 단지 소유욕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기욤은 소라를 홀로 남겨두고 괴로워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 사이 피오는 한판로의 집에서 토론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31명의 피해자가 그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한판로는 즉시 당황했다. 그가 피용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을 때 그러자 피용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그 집단의 배후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였다. 피용이 떠난 후 한판로는 즉시 문어라는 여자를 찾으러 경호원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호원들은 걱정했다. 한 여성이 현재 소라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버려진 창고에 있었습니다. 한폰노는 금세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보디가드의 표정을 보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우도 레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레일은 그녀에게 자정까지 어머니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로즈와 보디가드의 잘못이 폭로될 것이다. 결국 사라는 즉시 오래된 버려진 창고로 달려가 문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경호원들은 이미 문해를 한팔로에게 넘겼다. 그 사이 철도가 계약을 맺고 떠나려고 할 때 하지만 기욤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았는데 기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빌라로 옮겨졌습니다. 길름이 이 빌라를 철도용으로 특별히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살 계획이에요. 길은 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철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어준다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 순간 레일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의 감정이 왜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그녀가 그의 등 뒤에서 고의로 그를 해칠 계략을 꾸몄는데 지온에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녀를 위로했다. 소송 증거를 피온에게 제공한 다음 날 레일은 지옴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였다. 그래서 그녀는 지오메를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자마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 어머니의 도움 요청. 그녀는 더 이상 지올메를 기다릴 수 없어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지옴이 술집에 도착해서 레일을 찾을 수 없자 그는 그녀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휴대폰에 집단 소송 알림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그에게 회사가 그는 문이라는 여성과 반도체 회사의 딸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달이라는 이름을 듣고 기욤은 총에 맞았다. 이 여자가 레일의 어머니가 아니었나? 다시 말해 철도가 그 반도체 회사의 딸일 수 있을까? 기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고 그는 곧바로 집의 금고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을 뒤져본 후에도 그는 반도체 회사의 인수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욤은 레일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즉시 회수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는 화가 나서 선반 위에 책을 모두 떨어뜨린 다음 레일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술집에서 막 돌아온 레일 즉시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녀가 홀로의 집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자 그녀는 피용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듣고 피용은 즉시 검찰에 연락했다. 그날 밤 팀을 구성하여 한폰노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그 순간 기욤도 밖에 철도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는 후드를 만져보았고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레일이 방금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레일이 비밀방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감시 화면에는 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심이 든 레일은 긴 비밀 터널을 통해 확인하러 나갔다. 레일은 거실로 내려갔다.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가 떠나자마자 기욤은 뒷문으로 나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방 곳곳에 감시 장비가 설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의 통화 목록까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었습니다. 길미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레일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것은 그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욤의 마음은 레일이 처음에 승리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로 돌아갔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레일이 집으로 돌아왔어
길롱은 그녀의 얼굴을 향해 경로하여 소리쳤다. 그녀에게 어떻게 그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용이 통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고 레일은 겁에 질려 방 밖으로 달려나가려고 했지만 레일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길롱은 레일에게 미친 듯이 질문하며 그녀가 그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레일이 다시 탈출을 시도하자 길름은 그녀를 책장에 던졌다. 그녀가 바닥에 웅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길름은 즉시 어느 정도 평정심을 되찾았고 그는 그녀에 대한 그의 폭력적인 폭발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과하고 난리를 피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은 너무 무서워서 그를 밀어냈습니다.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찬 벽을 보고 그를 피하는 난간을 보고 기욤은 오늘처럼 엄청난 실패감을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무너져 내리고 억제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그 사이 죽음의 문턱에 선 여자. 한국 총리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었는데 위식을 잃을 정도로 고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폰로는 자신의 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도 훔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폰로즈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붙잡혀 저택의 비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을 보고 홍판로. 그들이 떠난 후 그의 딸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라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문희를 깨워 데려갔다. 소라는 이 여자를 이용해 남편의 마음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여자는 단지 조롱하듯 웃을 뿐이었다. 문희는 소라의 남편이 결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랑의 눈이 먼 소라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호원에게 그 여자를 비밀방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문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오던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라를 환하게 꾸짖었다. 만약 무니스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성공한다면 한팔로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다. 하지만 나스는 여전히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다투는 동안 문그는 기회를 잡아 시도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지만 한팔로의 부하들에게 다시 끌려갔다. 이때 한팔로는 맹렬히 돌을 집어들고 달을 내리쳤다. 피가 즉시 솟구쳐 나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호원이 문희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동맥을 찔렀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었다.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문희의 장치를 이용해 그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림을 받은 후 한펜로는 소라와 그 몸에 재빨리 지시를 내렸다. 이가드는 시체를 지하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피를 닦았습니다. 형이 경찰을 빌라로 데려왔을 때 한팔로는 잠자던 중에 방해를 받은 듯한 표정을 즉시 지었다. 평양이 문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한팔로는 무죄함을 가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푸옹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경찰에 즉시 수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 비밀의 방에 숨어있던 사라가 위의 검색을 듣고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결국 풍은 문희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했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레일에게 그녀의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일은 소파에 쓰러져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평씨는 경찰이 나서서 그녀를 위로했다. 계속 검색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리얼은 기욤이 비밀기지에서 그녀를 발견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옹은 깊은 걱정을 하며 지욤이 자신을 다치게 했는지 곧바로 물었다. 라알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녀는 복수를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길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만 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폰로는 거의 발각될 뻔했다. 이에 격분한 그는 소라를 잔인하게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후에 부하 직원이 와서 대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문희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폰로즈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갔습니다. 소라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비밀의 방에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은 시체를 강에 던졌지만 다음 날 어부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레일은 어머니가 흙더미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녀를 절망의 직전까지 몰고 갔고 그녀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한판로의 복수를 맹세했다. 장례식장에서 레일이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 고민하던 중 직원들은 그녀에게 그녀 어머니의 소지품을 건네주었다. 레일은 슬픔에 잠긴 채 상자를 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로 엄마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만졌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보았고 그것이 음성 녹음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비밀기지로 돌아오자마자 레일은 즉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가 고문당하는 잔혹한 소리, 죽음에 대한 생각이 레일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레일은 녹음을 멈추었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그녀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은 다시 재생을 눌렀다. 그리고 그들의 충격은 다음 부분에서 녹음에는 레일의 친어머니가 살해된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의 어머니도 강에 던져졌습니다. 한폰로즈의 부하들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소라였다. 그 순간 레일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한편 소라는 렐의 강렬한 증오심을 감지한 듯
나는 비밀의 방 구석에 두려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희가 방에 나타나 복수하려는 듯했다. 소라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곧 문 밖에 난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라의 마음이 꾸며낸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철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제로 경호원이 그녀를 풀어주러 왔습니다. 소라가 구급차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엿본 듯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운전자에게 빨리 차를 몰고 가라고 울부짖고 소리 지른다. 그 사이 기욤은 문희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를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했다. 이때 레일은 장례식 제단 앞에 서서 검은색 아침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욤은 흰 꽃을 내려놓은 뒤 레일을 위로하려고 애썼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 철도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이 지옥에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욤은 서둘러 그녀가 누구를 언급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홍폰로, 소라, 기욤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욤은 즉시 기절하여 재빨리 시도했다. 그는 달의 살인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대신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달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바로 쫓아냈습니다. 밖으로 나간 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5년 전에 아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피해자가 레일의 생물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내가 범죄를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가 자신을 이런 공경에 빠뜨린 것에 대해 깊은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름은 화가 나서 아내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와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소론델트는 몸을 숙여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떠난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결국 지욤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는 그녀가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한편 레일은 또한 온라인에 그녀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다음날 대한민국 총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미디어계가 들썩였다. 모두가 한 나라의 정치인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폰로는 자신의 보디가드를 분노하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수년 전 반도체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폰로아는 즉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후반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장면은 언론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한폴로의 수많은 범죄를 폭로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시에 한폴로의 부하인 조철이 철도를 멈추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그는 사실상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레일이 무대에 올라서자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철은 몇 년 전이 그 장면을 즉시 떠올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병원에서 레일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만 해도 레일은 그에게 똑같은 미소를 돌려주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레일은 회의실을 나가다가 우연히 종철이 한팔로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았다. 강렬한 증오에 의해 촉진됨. 그녀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경적을 울려 종철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종은 차 안에서 레일을 보고 저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그 레일은 가속되어 그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다가오는 차에 겁을 먹다. 종철이 옆으로 비켜섰지만 레일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차를 후진해서 그의 다리를 밟았고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레일은 차에서 내려서 종철이 땅바닥에서 우월거리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그녀의 아버지의 목을 찼던 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부러진 다리를 세게 밟았습니다. 그 순간 레일의 남편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른 후 즉시 그에게 그녀를 그렇게 역겹게 부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다. 그 해에 그녀는 반도체 회사에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떠났다. 한편 대통령 비서관인 피용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소라의 보디가드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날 한팔로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순간 기욤은 방에 혼자 앉아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철도 소송이 중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일은 그에게 오직 그의 죽음만이 그녀의 마음속 증오를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노를 표출한 후 방을 나가 난간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오랫동안 길론을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그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낀다. 기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소라를 만났다. 소라는 남편이 고백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로스는 여전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기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왜 그가 레일에 앉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아내를 보고 기욤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위층에 있는 레일도 소라를 발견하고 즉시 녹음된 내용에 따르면 사라에게 살해당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파이온이 그녀를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레일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을 집어들고 소라를 죽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내려가면서 기욤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철도인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레일의 결심이 흔들렸고 그녀는 천천히 파편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뗐다. 피는 상심한 후 레일의 손에서 조각을 가져갔습니다. 혈액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레일을 듣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약해질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일은 여전히 기욤을 깊이 사랑했다. 다음날 레일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아버지 살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메는 직접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리얼은 존스의 존재가 시도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을 이용해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짐은 레이의 불완전한 증거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법정 밖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재빨리 개입하여 그가 합의에 동의하면 경고한다. 비난을 반박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길럼이 현재 기울이는 노력을 보고 레일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얼음층으로 둘러싸여 있던 것이 그의 온기에 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TV에서 기욤과 레일이 법정에 서는 것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의 배신으로 질투심을 느낀다. 그녀의 비서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녀에 대한 살인 혐의였다. 사라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일련의 공격에 압도당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부유한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긴 밤 내내 칼을 이용해 칫솔과 거울에 디자인을 새겼습니다. 다음날 레일과 기욤은 법원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판사는 기욤에게 행폰로를 상기시켰습니다. 존출과 사라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중요한 증거가 제출된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법정에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길름이 우호적인 합의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저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판사와의 대화 중에 레일은 자신의 신원을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 부모님을 잃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레일은 구매를 바라보았지만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느낀 것은 지욤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자신이 취약해질까봐 두려워하며 레일은 자신이 수집한 불법 증거가 법정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옹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도록 불화를 조장하자. 먼저 기욤을 상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욤과 레일이 합의에 도달한 후 그는 어머니의 소지품을 가져오기 위해 철도를 타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직원들이 변명을 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물품을 압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레일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접근을 차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푸옹은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수석비서관, 부서장 등을 만나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그녀는 한폰로가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 말을 듣고 평은 경로했다. 그들이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오히려 권위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러면 그는 수석비서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레일은 우연히 길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직도 그녀에게 청혼했던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것을 벗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욤은 그것을 제거할 기회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때만 그것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욤은 레일에게 진정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탱고를 추고 마음이 가까웠을 때 그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레일은 차갑게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대답했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그랬고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 그들의 대화가 침묵 속에 끝나고 나서 펌프의 압력에 의해 직원들이 레일의 어머니의 소지품을 가져왔습니다. 레일이 상자를 열자 그녀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을 쓰다듬었고 그리고 그 순간 증오의 고통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를 본 기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레일은 그때 어머니의 일기를 펼쳤고 그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실종된 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해외로 진출한 후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기욤의 회사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구매는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실을 모르고 그녀를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레일의 어머니는 일기에서 그녀에게 증오심을 버리고 계속 잘 살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레일은 또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소라가 인수한 모습이 보여졌다. 철도회사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지참금으로 기욤과 결혼했습니다. 영상을 본 후 기욤은 갑자기 자신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폴로우와 그의 아버지의 결혼 생활에서 도구로 사용되었다. 소라와의 결혼을 통해 얻은 LI 그룹은 레일의 아버지가 살해된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고음은 울면서 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친 상태에 빠져서 그의 칼날을 움켜쥐고 그에게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기욤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욤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회사의 아버지를 횡령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포함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폰노는 난리가 났다. 이유와 회사로 달려가서 기욤을 찾았다. 하지만 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한편 철도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철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어 즉시 항폴로우에게 전화했다. 이에 항폴로는 화가 나서 직접 전화를 찾아갔다. 이때부터 종칠은 홀로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그 사이 집에서 미칠 듯이 지내던 나은은 그녀의 비서로부터 경찰이 밖에 와서 그녀를 체포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누군가가 그녀가 문희를 죽인 내용을 녹음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래서 라은은 분노하며 비서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레일은 항폰노가 레일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해를 위해 소라가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녹음이 항폰노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즉시 보디가드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항폴로라고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보디가드가 렐과 피엘의 선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원은 항폴로의 저택으로 가서 그에게 알렸다. 소라가 유죄를 입증하는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항폰노는 맹렬히 망치를 움켜쥐고 소라를 죽이러 갈 계획을 세웠다. 그 순간 소라는 그녀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마주할 장소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판노가 소라를 망치로 때리려던 순간 서로를 마주보며 경호원이 뒤에서 공격해 한팔로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그 후 소라는 아버지를 비밀리에 감금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언젠가 갇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비밀방을 사용했습니다. 소라는 저택으로 돌아온 뒤 집안 사람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그녀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보디가드도 포함해서요. 그녀는 철도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기욤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수상한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검색 후 비서가 그롬의 컴퓨터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푸옹과 레일을 찾아갔다. 이 말을 듣고 레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유언장에서 길롬은 자신이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를 속죄하기 위해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레일에게 기욤에게 DI로 가라고 화가 나서 말했던 때를 즉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옹 앞에서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꿈을 꾸었다. 그녀는 기욤의 운명에 대해 얼마나 깊이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나자마자 손이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기욤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 기욤이 사라지기 전에 그녀에게 알렸다. 그는 자신의 주식을 모두 철도회사로 이전했습니다. 기욤이는 자신의 개인 재산만을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레일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곰이 정말로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 바로 차를 몰고 지오메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이전에 청혼했던 교회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고음이 무사한 것을 보고 레일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고 변장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두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 기욤은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 사이 그녀는 복수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사라는 어두운 톤의 새로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비서가 전화해서 보고했다. 기욤과 철도를 따라 해변 빌라로 향했다. 전화를 끊은 후 소라는 검은색 상자를 꺼냈고 그것을 열어보니 안에 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라가 레일을 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정크철은 W 한쪽 다리를 다친 채로 홀로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라는 그녀의 아버지가 비밀의 방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시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거짓말했다. 돈을 다 쓰고 금괴 2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종철을 설득하여 그녀와 함께 철도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종철 역시 분노하여 동의하고 소라와 함께 차를 몰고 길에 빌라로 향했다. 그 사이 빌라 안에서 레일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있었는데 그리고 길름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임박한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소라가 레일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페오는 위험을 깨닫고 그날 밤 레일의 위치로 차를 몰고 갔다. 그 순간 종철과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빌라를 향해 달려갔다. 레일은 기욤의 품에 잠들었고 하지만 아까의 악몽이 다시 나타나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기욤의 죽음에 대한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욤은 걱정했지만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하며 레일을 부드럽게 위로했다. 레일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고 레일은 그녀가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용은 그녀와 함께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소원도 그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운명에 의해 장난감이 된 두 사람.
이때 정철이 빌라 밖에 도착했다. 그는 진통제를 입에 넣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구로 만든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망치를 움켜쥐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레일과 지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곧바로 소라에게 전화해서 지엄을 유인해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하 직원들을 빨리 이해하고 준비했습니다. 딸의 전화를 이용해 지오메에게 전화를 걸고 끊는다. 그래서 로드는 그녀의 연기력을 이용해 속였습니다. 지오메는 딸이 실종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종은 매우 걱정되어 빌라에서 뛰쳐나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빌라 안의 불빛이 갑자기 꺼져 있었습니다. 고음은 이것이 아내의 계획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쯤 종철은 이미 빌라 안으로 침입한 뒤였다. 레일은 망치를 손에 든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의 공격을 간신히 피한 후 레일이 테이블에서 장식품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종철의 다친 다리를 세게 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망치를 들고 그의 다리를 다시 때렸다. 그러나 정철은 예상치 못하게 램프로 그녀를 쓰러뜨렸고 그러고 나서 그는 레일의 목을 꽉 움켜쥐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기욤이 돌아왔다. 레일이 다치는 것을 보고 그는 이성을 잃고 종철을 목졸라 죽이려고 달려갔다. 종철의 고통스러운 간청에도 불구하고 기욤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철도가 개입하여 기욤을 막았을 때 그녀는 종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욤은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보고 자신이 재앙을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소라는 빌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승리 소식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철이 나타나지 않고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편 기욤은 진정이 된 후 레일에게 앞으로는 잘 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항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레일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기욤과 함께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레일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의 품에 쓰러졌다. 결국 지욤은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는 대화하기 전에 그녀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피용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기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한 후 피용은 자신의 위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상담자로서 사건을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길라움과 피용은 시체를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레일을 납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빌라로 돌아왔을 때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후라 너무 늦었습니다. 기욤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 해안 고속도로에서 기욤이와 그의 아내는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냈습니다. 이때쯤 사오라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녀는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빠르게 끝났다. 시속 300km로 차량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레일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에서 밧줄을 풀어내고 뒤에서 소라의 목을 움켜쥐었다. 소라는 숨을 헐떡이며 목이 졸렸고 스티어링 휠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력을 잃고 좌우로 휘청거리며 차가 격렬하게 연석에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소라가 먼저 의식을 되찾고 그는 즉시 칼로 배를 찔러 피가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레일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라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녀는 결코 기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라는 완전히 미쳐 있었고 그녀가 다시 리어를 찌르려던 순간 기욤과 푸옹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기욤은 미친 아내를 재빨리 제압했고 평은 차에서 레일을 꺼냈다. 그런 다음 길럼은 쌀을 무시하고 차문을 잠갔습니다. 나의 비명소리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간단히 말했다. 미안해요. 이 말을 듣고 사라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마음은 곧바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기욤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차 밖의 난간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때 표현했던 소원을 떠올렸다. 이 순간 그는 자신과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철도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결심을 가지고 차를 시동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레일 또한 기욤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상을 무시한 채 일어나 그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멈추라.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길롬이 죽을 때까지 그를 뒤돌아보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청혼하기 위해 사용했던 반지를 계속 애무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 사이 그녀는 인생의 사랑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일은 관계에 비명을 지르더니 결국 의식을 잃었다. 장면은 병원의 철도로 바뀌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메밀밭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의 운명적인 향기를 맡고 새들의 즐거운 지저귐을 듣는다.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폭력적인 악몽. 이는 레일이 마침내 그녀 마음속의 증오심을 놓아주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형이 그녀를 깨웠을 때 그녀는 나흘 동안 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일은 즉시 지오메의 상태를 물었다. 풍으로부터 지오메가 화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레일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오메의 아버지는 마침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보였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울면서 사과를 했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 그러나 그는 큰아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다. 다르게 그리고 기욤을 공격하다. 기욤이 죽기 전에 회사 주식을 모두 남겼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큰아들은 경로하여 피를 토하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에게 때리고 구타당했습니다. 며칠 후 레일과 펌프는 소라를 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레일은 왜 좋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라 같은 나쁜 사람들이 살아남는 동안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 이때쯤 소라는 정신병에 걸려 있었는데 빈 담요를 움켜쥐고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의사는 소라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레일에게 알려주고 그를 선택했다. 기억상실, 방어기제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 것. 그녀가 그 기억을 떠올린다면 그 고통은 너무나 극심해서 그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레일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로드는 더 이상 레일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레일은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집어 소라 앞에 놓았다. 소라는 자신의 얼굴이 훼손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라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레일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레일은 소라가 한 모든 일을 밝혔고 오직 소라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레일은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해졌을까? 그 사이 빌라의 비밀방에서는 한폰노는 자신의 딸을 위해 감금되어 굶주림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한 달이 넘은 후에 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죽었고 죽기 전에 그는 땅에 깊은 자국을 긁어 넣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소라뿐이었다. 그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경호원만이 살인사건에 항상 도움을 주었던 그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혼폰로 가문이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이 순간 13년간 이어진 복수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일은 마침내 증오심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